안녕하세요. 번개탄TV 구독자 여러분, 에듀파이어의 이신영 목사입니다. 저희가 사귀어봅시다라는 주제로 지금 계속 만나 뵙고 있는데요. 어느덧 이제 6강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난 지 반년이 되었습니다. 이 번개탄TV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특별히 이제 시작되기 시작했는데 그 코로나가 6개월이 되도록 아직도 계속 되고 있는 이 상황이 참 안타깝긴 합니다. 하지만 언젠가 이 모든 게 다 회복되고 원래대로 돌아올 그런 하나님의 기대가 또한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렇게 하루하루를 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 그 전 시간까지는 진로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죠. 네, 그러면서 제가 이 진로라고 하는 것이 전생애에 걸쳐서 진행되는 과업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진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지내야 할지 이제 조금 감이 오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가 이런 진로에 대해서 특별히 전생의 발달 과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가 이 진로에 대해서 또 함께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가 또 함께 힘써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이번 달부터는요. 조금 우리가 기약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좀 제가 오랜 시간 동안 길게 이 부분을 좀 깊이 있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나누고 싶은 부분인데요. 바로 우리 이 번개탄 TV 에듀파이어를 가장 많이 시청하고 계신 우리 선생님들, 또 교역자들, 여러 이제 리더들 이런 분들이 가장 많이 생각해야 하는 부분, 바로 소그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소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눌 것 같습니다. 자, 이 소그룹이 특별히 상담에서는 집단 상담이다라고 하는 이 한 분야와 아주 유사한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집단 상담이라고 하는 이 상담의 분야와 이 소그룹을 연결시켜서 한번 여러 가지 형태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한번 이 소그룹에 대한 우리가 지금 알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소그룹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두 번째로는 이 집단 상담. 이 집단 상담은 어떤 것이고 집단 상담이 과연 어떻게 적용이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이 다음 달, 그 다음 달 계속해서 한번 소그룹을 좀 더 깊이 있게 저와 함께 공부해보고 함께 시간 나눠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생활 속에 한번 소그룹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생활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 소그룹이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한번 이 그림을 보시면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단어들 나옵니다. 구역, 그리고 순, 목장, 셀 이런 단어들 나오는데요. 이러한 용어들이 다 소그룹의 그 그룹들을 지칭하는 용어들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구역, 목장 이런 개념이 많았는데요. 요즘은 이제 셀, 선교단체에서는 순 이렇게 많이 사용하잖아요. 이 소그룹에 대한 저의 첫 번째 기억은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봤더니 어린 시절에 저희 어머니가 평신도 시절에 저희 아버지는 이제 목사 안수를 받기 전의 시기죠. 그때 저희 어머니가 구역장을 하셨던 기억이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한 5살, 6살쯤 됐던 것 같은데 그 어머니 손에 끌려서 구역 예배를 갔던 기억이 저한테는 이 소그룹, 우리나라의 이 구역 예배의 첫 기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 어머니가 구역장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뱅이 책상 같은 그 신방 가면 이렇게 신방 책상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이렇게 펼쳐놓고 거기에 이제 놓으시고 구역은 되게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이제 같이 성경 공부하고 그랬던 거. 근데 저의 기억은 사실 별거 없습니다. 저 구석에 가서 조용히 있어라. 저 구석에 가서 친구들하고 놀고 있어라. 이런 기억만 있지 사실은 그 구역 예배가 저한테는 그렇게 와닿는 기억은 아닙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제가 이제 청년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사실 그 전까지는 분방 공부죠. 교회학교 사역하면 그랬는데 청년 사역하면서 이 순모임에 대한 경험이 굉장히 커졌어요. 제가 청년 사역을 했던 그 교회는 사실 제 앞에 계셨던 전임 교역자들이 굉장히 그런 순모임, 그러니까 소그룹 모임을 굉장히 활성화시켜 놓으셔서 이 끈끈한 유대관계를 가진 소그룹들이었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수련회 가면 밤에 이렇게 집회하잖아요. 7시, 8시부터 집회해가지고
제가 같이 하면은 뭐 기도회까지 하고 그러면 11시간, 12시 이렇게 끝납니다. 뭐 눈물, 콧물 범벅인데, 아니, 그때부터, 자, 그러면 이제 손길이 모여서, 이제 뭐 가족들끼리 모여서, 자, 속으로 이제 쉐어링 하라. 그러면은 그때부터 밤새 합니다. 예, 쉐어링을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뭐 제가 일일이 다 듣진 않지만, 저는 그 모임이 끝나야 저도 이렇게 좀 잘 거 아니에요. 기다리면은 밤 꼴딱 새우고 있는 거예요. 뭐 난리도 아닙니다. 계속 뭐 쉐어링 하고 있습니다. 자, 그 20대 청년들의 또 권리 아닐까요? 강한 체력. 네. 자, 이렇게 있었던 여러 소그룹들인데요. 처음에 이제 구역으로 시작됐지만 우리나라가 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한 번에 열풍이 불어옵니다. 무슨 열풍이냐면 제자 훈련에 대한 열풍입니다. 뭐 1대1 제자 훈련, 소그룹 훈련 이게 다 이제 여기하고 연결되는데요. 그래서 이 소그룹이 뭔가 이 복음을 나누는 그리고 더불어 삶을 나누는 이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사실 복음을 나눈다는 것은 리더가 뭔가를 이렇게 지식을 전달하듯이 가르쳐 줄 수 있는 부분이지만 삶을 나누는 그 라이프 쉐어링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일방적으로 뭔가 지식 전달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근데 요 라이프 쉐어링을 하는 방식을 집단 상담을 하는 그 집단 리더들을 어떻게 상담해서 그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훈련을 시키냐를 한번 대입해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나눠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소그룹의 한국교회에서 이 소그룹은 과연 어떤 역사적 배경과 이 상황 가운데 이런 소그룹이 활성화되게 됐을까를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나라 민족은 상당히 공동체 의식이 강합니다. 네, 그렇죠. 뭐 금모으기도 그렇고요. 뭐 이번 코로나 상황도 보세요. 뭐 독일이나 유럽 이런 데서는 뭐 집회 모이는 거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러면 왜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냐 권리를 침해하냐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제한해야 한다 그러면 안 모이죠. 예. 그런 뭐가 나보다는 내 이웃과 우리 가족, 국가를 위해 뭐가 이렇게 좀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이렇게 연이라고 하잖아요. 요즘 뭐 나쁘다고 얘기하지만 뭐 지연, 학연, 혈연 뭐 이런 그런 문화들로 인해서 이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강한 민족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나라가 또 대부분 농경사회의 상황을 거쳐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품앗이 문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가서 나눠 도와주는 이런 문화가 또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전반적인 역사적인 우리 민족과 우리 한민족의 그런 상황에 더불어서 그 배경 속에 한국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상황들이 이 두 가지의 상황들이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한 것으로 점차 소그룹의 강점을 보여온 게 한국교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의 끈끈함으로 그 소그룹에서의 경험으로 그 소그룹에서의 경험이 대그룹으로의 적응과 대그룹으로의 흡수와 대그룹에서의 신앙생활을 상당히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한 그룹이 되었다. 한 그 문화와 단계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깊이 고민해 봐야 되고 잘 생각한 후에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이 소그룹에 적합한 상담 분야, 집단 상담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집단 상담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집단 상담, 이 집단 상담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 교회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상담의 형태다. 예, 왜 그런 이유가 나왔냐? 바로 그 배경이 소그룹입니다. 구역, 뭐 셀 이런 모임들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들은 다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집단 상담이 한국 교회 상황의 가장 효과적인 상담 형태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한국 교회가 그런 다양한 소그룹에 가장 가까운 이 형태의 문화를 갖고 있으니까 이 분야가 어울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왜 집단 상담을 공부해야 하냐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효과적인 소그룹을 운영을 위한 심화학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 공부, 바이블 스터디를 나누는 것은 지식 전달의 형태이기 때문에 기존의 교육과 같은 형태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텍스트, 성경을 가지고 한 바이블 스터디를 나의 삶에 적용시키고 적용시킨 것에 있어서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이 과정은 바로 이렇게 상담, 집단 상담의 형태에서 이 리더, 상담 지도자, 리더 이러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 이 소그룹에서 장을 맡죠. 그분들이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야기하고 표현해 낼 수 있도록 설명하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주고요. 유도해주고 촉진시켜주고 하는 역할이 아주 중요한데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잘하기 위해서 또한 이런 집단 상담을 공부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냐면 단순히 우리가 그 이전까지는 소그룹이 이렇게 이 예배, 대그룹 형태의 예배에서 우리가 채워지지 않던 것들을 채우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그게 아니라 치유 및 예방 공동체.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렇게 체험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소그룹에서 더 많이 채워지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을 이 소그룹 안에서 또한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 또는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사람들과 연결되고 도움을 받는 그런 것들의 어떤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이 소그룹이 좀 더 상담의 전문성을 가지고 그런 내용들이 좀 추가되어서 이루어졌을 때 아주 효과적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집단 상담이 좀 우리 소그룹 어떻게 보면 뭐 교회 학교 선생님들도 다 소그룹의 리더시죠. 아이들을 다 몇 명씩 3명, 4명, 5명, 뭐 10명, 12명 이렇게 같이 매주 만나시잖아요. 그런 소그룹. 청년부 리더들. 그리고 교육자들도 교사 모임 하시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 고려되었을 때 좀 우리가 이런 집단 상담에 대한 분야를 좀 알고 적용할 수 있고 이런 부분으로 좀 훈련이 된다면 아주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집단에 대한 정의죠. 집단 상담에선 집단을 과연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걸 제가 찾아봤습니다.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2인 이상의 상호 독립적인 개인들의 집합체. 자, 여러분 뭐 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이 정의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제가 좀 추려봤습니다. 네, 바로 첫 번째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입니다. 상호 의존적이지 않으면 이런 소그룹을 하질 않습니다. 내가 뭐 의존하고 뭐 할 필요가 없는데 뭐 나 혼자 지내면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2명 이상 모였을 때 이루어지는 게 바로 이 집단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회적 상호작용입니다. 이 사회적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이 뭘까요? 대화입니다. 말하고 듣고 반응하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이잖아요. 나 혼자 일방적으로 말하는 거 이거는 집단이 조건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는 교육이죠. 제가 처음에 이 상담에 관련된 내용 말씀드렸죠. 교육과 상담은 분명히 다르다. 교육은 일방향적인 지도라고 보는 거고 지도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 상담은 쌍방향적이다 이런 얘기 드렸었는데요. 바로 집단 상담도 그런 개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억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집단의 조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집단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운영이 되어야 하나에 대한 부분인데요. 먼저 심리적 유의성에 대한 부분부터 볼게요. 자, 심리적 유의성은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집단이 구성원 개개인에게 심리적으로 작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행위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작용을 해야 된다는 거고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의 지적 수준과 정신 상태 그리고 기본적 위생 관리를 할 수 있는 자기 지도 능력을 갖춘 사람들로 집단이 구성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좀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이런 정서적인 문제나 심리적인 문제를 자기가 좀 조절하고 컨트롤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제어할 수 있는,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을 갖춘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집단을 구성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직접적인 의사소통인데요. 이거는 다른 사람들을 통하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으면 직접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야기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자기가 표현을 못하니까 뭐 부모, 보호자나 뭐 자기의 그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을 통해서 뭐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내가 직접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이럴 때 음성 언어와 비음성 언어를 주고받는 것을 말하고요. 자, 세 번째로는 유의한 상호작용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거는 2명 이상의 사람들이 의미 있는 방식으로 서로의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교류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명 이상의 사람, 그러니까 집단을 구성할 때 2명 이상이 있어야 한다고 했죠. 이 사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데 이게 그냥 무의미한 그냥 일상적인 사무적인 그런 게 아니라 의미 있는 방식으로 이런 것들을 교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라는 집단의 의식이 있어서 구성원들이 어떤 구분된 전체 속에 있다는 느낌을 가질 때 가능한 겁니다. 네, 이때 심리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한 건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우리만의 아주 독특한 뭔가의 이런 정서를 갖고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라고 하는 뭔가 이 특수한 상징적인 의미들이 부여된, 내가 이거는 나에게 아주 의미 있고 나한테 아주 어떠한 이렇게 설명하기 어렵지만 뭔가 나한테 이 소그룹이 주는 나에게 뭔가가 있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제 가능한 거라는 것이죠. 자, 네 번째로 역동적인 상호관계를 말합니다. 이거는 구성원들 사이의 힘과 에너지가 교류되고 형성되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태인데요. 집단은 개개인이 자신이 속한 집단 내에서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기반으로 탄탄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소속감, 그 소속되어 있는 집단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이러한 의식들이 있을 때에 그것들이 분명하게 세워진 것들을 기반으로 역동적인 상호관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생산적 상호 의존입니다. 상호 독립적인 구성원들이 생산적인 방식으로 서로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산적인 방식으로 서로 의존해야 되는 거예요. 소모적인 게 아니라 이 사람을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더 성장시키는 관점, 이 사람을 더 발전시키는 관점에서 서로 의존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집단 참여를 통해서 뭐 의사 결정이나 문제 해결, 잠재력 개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변화와 성장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생산적인 어떤 결과물들을 도출해내고 만들어내고 하면서 이런 상호적 의존 관계가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호 의존성은 독립성이 발달되기 전에 습득해야 하는 필수적인 과업이에요.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내가 뭔가를 하기 전에 이 적절한 상호 의존성에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내가 경험해 봐야 이런 것들을 독립적으로 내가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집단이란 이렇게 5가지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그런 기능들을 또 발휘해야 된다는 점, 오늘 또 함께 공부하면서 나눠봤습니다. 자, 집단의 형태로 볼 수 있는 소그룹, 네, 한번 보죠. 아까 집단의 조건들 제가 5가지 설명을 드렸고요. 이 집단의 조건들 5가지에 맞춰서 한번 제가 우리 신앙 공동체, 우리 구성원들이 어떤 특징을 갖나, 우리 청년부 그런 소그룹, 그 교회학교에서 분반에서의 그 소그룹, 그리고 또 교회학교 이 교역자와 교사 선생님들, 뭐 요 사이에서의 관계들을 한번 봤습니다. 자, 우리 신앙 공동체 구성원들의 특징을 한번 보겠어요. 첫 번째, 구성원. 우리 교회에서 구성원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특징을 갖냐면요, 이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신앙 의존적 존재입니다. 신앙 의존적 존재 맞잖아요. 우리 항상 무슨 고백하죠?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아니었다면 나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하잖아요. 그게
벌써 의존적이잖아요.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나는 이 구원의 자리에 올 수 없다라는 우리가 의존적인 고백을 하지 않나요? 자, 그런 이들이 모두 모여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의 소그룹이죠. 자, 두 번째, 그런 신앙 의존적인 존재가 2명 이상 모입니다. 네, 소그룹에. 그렇죠. 리더와 구성원, 하나님에서 2명이잖아요. 자, 2인 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 3명 되고 4명 되고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이 공통적인 어떤 문화, 뭐 심리적 유의성, 뭐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건데요. 뭐냐면 이 소그룹의 구성원 모두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세상과 교회에 걸쳐 있습니다. 주 5일에서 6일을 세상에서 살고 하루에서 이틀을 교회에 살죠. 이러한 라이프 스페이스, 사이클을 공유하고 있는 특징이 바로 이 교회 내에 있는 소그룹 모임에서 볼 수 있는 특징입니다. 자,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집단의 형태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상호 의존적인 관계이며 사회적 상호작용이 필요한 집단의 정의와 교회 공동체 구성원, 그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소그룹이 동일한 특징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집단 상담이 교회 내 소그룹에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아주 많다는 것. 네.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기독교적으로 이해하는 이 집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더 나누려고 합니다. 자, 뭐 기독교적으로 집단을 뭐 어떻게 설명하냐? 아니 뭐 성경에 아주 좋은 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데리고 다니신 바로 그것이죠. 자, 예수님조차도 이 형태로서 이 집단을 선호하셨던 거죠. 네. 뭐 한 명만 데리고 다녀도 됐을 텐데 12명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때로는 그 제자들을 그룹핑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 제자를 다 흩으시기도 하고 어쩔 때는 몇 명 제자만 데리고 움직이시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의 상황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이 집단의 리더, 집단 지도자로서의 아주 탁월한 그 기능들을 발휘하셨다는 거죠. 자, 첫 번째로는 제자 간의 상호작용을 인정하셨습니다. 예, 제자 간의 상호작용 인정하셨습니다. 뭐 베드로, 요한, 뭐 도마, 뭐 여러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제자들끼리 뭐 서로 뭐 아웅다웅하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들도 예수님은 다 인정하셨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이거 첫 번째가 연결되는데 제자들의 개성을 존중하셨습니다. 네, 베드로의 급함과 요한의 그 선생님에 대한 애정을 갈구하는 그런 것들, 그런 뭐 여러 가지 특징들, 의심 많았던 도마, 뭐 이런 제자들의 하나하나의 그 개성을 존중하셨고요. 때로는 개성만 존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팀워크를 강조하기도 하셨습니다. 네. 이러한 장면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들이 뭐 여러분들 뭐 명화에서도 많이 보시지만 그 마지막 만찬의 장면이라든지 네, 식탁 공동체를 놔두신 장면 그리고 그 세족식 장면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이 집단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굉장히 탁월하게 운영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 무슨 얘기를 많이 하죠? 교사 선생님들이나 뭐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청년 리더들도 예수님답게 원한다는 얘기 많이 하죠. 예수님 같은 마음으로 하면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서로 주고받으시잖아요. 자, 그런 예수님이 이 집단을 어떻게 구성하시고 운영하셨는지 그것이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고 그 내용을 오늘날 우리가 말씀으로 배웠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소그룹으로 실천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했던 이 소그룹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제 소그룹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긴 할 건데요. 자, 오늘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뭔가 이렇게 소그룹을 운영을 해오고 있었다. 근데 이걸 못한 것이 아니다. 다만 우리가 한쪽 부분을 좀 집중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뭐 이야기나 조언이나 교육을 많이 받아왔다. 뭐냐면
지식적인 부분에서의 성경을 어떻게 가리킬 것이냐의 관점에서 이제 있었는데, 이제는 시대가 변하면서 뭐 인구수도 줄지만 그 줄어드는 숫자, 머릿수에 따라서 좀 더 깊이 있는 친밀한 그런 관계로서의 소그룹을 원하는 게 요즘에 이제 세태고요. 그것을 또한 반영을 해야 되는 게 우리 소그룹 지도자들의 또 몫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깊이 있는 관계는 뭔가 그냥 단순하게 이전처럼 뭐 리더와 일반 구성원으로서 이렇게 좀 권위적인 상하관계가 아니라 평등한 관계인데요. 이 평등한 관계를 아주 효과적이고 깊이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집단 상담이다라고 하는 틀을 우리가 좀 가져와서 깊이 있게 좀 다뤄보고 생각해보고 공부해보면 그런 친밀한 관계를 소그룹 안에서 만들어내고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의 나눔이 더 깊이 있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집단 상담에 대한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도 우리 소그룹에 대한 내용들, 특별히 집단 상담을 기반으로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예타TV 구독자 여러분, 에듀파이어 이신용 목사입니다. 저희가 지난달부터는 이 소그룹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는 한국교회의 소그룹, 어떻게 이제 형성되어 왔고, 어떤 배경에서 이런 것들이 발달해 왔나, 한국교회가 소그룹에 어떻게 강점을 가질 수 있나, 뭐 이런 것들하고, 이 집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집단 상담보다는 집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을 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번 주는 그 집단에서 정말 집단 상담적으로, 그러니까 집단 상담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의 내용을 조금만 정리를 해보면요. 집단의 정의에 대한 내용을 하면서 제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상호 의존적인 관계,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이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상호 의존적인 관계. 네, 그러니까 서로 이 집단 안에서 뭔가 우리가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발전적인 성장, 그런 변화 이런 것들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을 이 집단 속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상호작용, 대화를 주고받고 남의 이야기를 듣고 나의 이야기를 말하고 하는 이런 사회적 기본적인 상호작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러한 집단을 기반으로 이 집단의 개념을 기반으로 실시되는 게 집단 상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 그림에도 있지만 보통 이렇게 동그랗게 많이 앉아서들 합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집단 상담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이 그림 보시면 이제 뭐 교회에서 공과 공부, 예전에 저희 때는 그냥 선생님만 앞에 서 있고 그렇게 했는데 요즘 이렇게 동그랗게들 많이 앉아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소그룹 모임, 뭐 순 모임, 셀 모임 다 이렇게 동그랗게 많이 앉아서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이런 구조에서 좀 평등된 구조에서 실시되는 그런 형태가 집단 상담인데, 소그룹도 그런 평등적인 관계, 수평적 관계에서 많이들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집단 상담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소그룹에 아주 필요하고 적용이 되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고민하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집단의 개념을 이해를 했고 그게 이제 적용되어 확장된 집단 상담이다라고 하면 뭐 집단 상담은 대체 무엇이냐라는 정의를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집단 상담에 대한 정의는 정말 여러 상담학자들이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특별히 이분의 집단 상담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집단 상담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적은 수의 비교적 정상인들이 한두 사람의 전문가의 지도 아래 집단 혹은 상호 관계성의 역할을 토대로 신뢰할 수 있고 수용적인 분위기 속에서 개인의 태도와 행동의 변화 혹은 높은 수준의 개인의 성장 발달 및 인간관계 발달의 능력을 촉진시키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역동적 대인관계의 과정. 네. 좀 어렵고 길죠? 이거를 그냥 이렇게 쭉 읽어드리면 또 어렵다.
이해하기 참 어려운 말들 많잖아요. 뭐, 이렇게 볼까요? 상호 관계성, 뭐, 개인의 변화, 성장, 발달, 이거 좋은 말들이긴 한데 이게 참 어렵죠? 그래서 제가 요거를 중요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자, 집단 상담입니다. 집단 상담인데, 이게 이제 지도자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제 지도자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제 좀 위계가 생기는 것 같고, 뭐, 문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냥 리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두 사람의 전문가의 지도 아래,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리더가 돼서 쉽게 말하면 사회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회자, 진행자, 그리고 보조 진행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러한 역할들을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 대화가 이렇게 진행이 될 때, 어떤 사람한테 쏠리지 않도록, 그리고 공평한, 균등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도자의 역할,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한두 명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왜 그러냐면 이러한 균형추를 잡아줄 사람이 없으면 일방향적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집단 혹은 상호 관계성의 역할입니다. 자, 집단 혹은 상호 관계성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사회적 상호작용이 이 집단의 정의에서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 대화를 주고받는 이 기본적인 관계의 이런 성격을 늘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의를 지켜가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집단 상담이라고 해서 뭐 이 새끼 저 새끼 뭐 소새끼 말새끼 뭐 이래가면서 뭐 욕하면서 얘기하고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상호 관계의 어떤 기준들을 잘 지켜내고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수용적인 분위기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수용적인 분위기는 뭐냐면요.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무시하는 게 아니라 받아주고 들어주고 안아주고 품어주는 분위기. 이 수용적인 분위기인데요. 이게 그냥 일반적인 회의와 집단 상담의 가장 중요한 차이입니다. 회의는 누군가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주장을 강하게 이야기하지만 이 집단 상담은 누군가를 설득시키거나 뭐 굴복시키되 이익을 얻어내는 이런 과정이 전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받아주고 들어줄 수 있는 이런 수용적인 분위기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집단 상담에서의 분위기가 이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 및 인간관계의 변화와 발달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회의는 어떤 성과를 냅니다. 집단 상담하고 비슷하죠. 원탁에 앉아가지고 할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이건 뭔가 결과를 내고 결론을 내야 되는 문제지만 이 집단 상담은 결과나 결론을 내야 되는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만 그 자리에 그러니까 집단 상담의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이 각자가 개인이 어떠한 변화를 감지하고 내가 과거에 이랬는데 내가 이런 부분이었구나라는 변화를 생각해냈고 내가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이렇게 대처하면 되겠구나라는 뭔가 진일보한 형태의 그런 결론들이 도출되면 된다는 것이죠. 그게 꼭 뭐 증명이 돼야 되고 그럴 필요가 없고 개인이 그냥 그런 것들을 느끼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역동적인 대인 관계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이 다 종합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역동적 대인 관계의 과정이라는 거죠. 자, 앞에 대인 관계의 과정이면 과정이지 역동적이라고 하냐면 2명 이상의 사람이 모여서 뭔가 나와는 다른 세계에 있는 존재가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 그 관계가 아주 주고받는 것을 그런 상호 과정을 속에서 뭔가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역동적이다라는 말이 그런 것입니다. 뭐 영어에 다이나믹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이 이 대인관계의 과정으로 표현된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집단 상담과 소그룹을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교를 했어요. 한두 사람의 전문가의 지도 아래. 자, 이게 소그룹으로 가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그룹 리더입니다. 뭐 교사, 청년 리더 뭐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집단 혹은 상호 관계성의 역할은 학생, 그 선생님이 분반 공부를 할 때 그 학생들 있잖아요. 학생들이나
이 청년부의 소그룹에 모이는 그 소그룹원들의 역할입니다. 그 역할에서 이 집단 리더가 그 소그룹원들의 특징들을 잘 알고 있어서 적절히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역할을 그 집단 안에서 해낼 수 있도록 잠재력을 발휘해내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위로를 아주 잘하는 그런 친구가 있다라고 보면 어떤 그 그룹에서 반이나 그 청년부 모임에서 굉장히 슬퍼하는 친구가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었대요. 자, 그러면 그 위로하는 것을 잘한다는 것을 지도자는 알고 그 친구가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했을 때, 자, 이 상황에 대해서 누가 지목을 해서 뭐 이 친구를 위해서 위로해줄 수 있는 말을 해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 친구를 위해 한번 기도해줄 수 있겠냐, 우리 다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줄 수 있겠냐, 뭐 이런 식의 역할을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집단, 이 소그룹이 조금 더 원활하고 아주 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네, 도움을 주는 겁니다. 자, 수용적인 분위기. 자, 이것은 서로의 나눔을 들어주는 공동체로 갑니다. 자, 이 sharing이라는 말 많이 해요. 나눔이라는 건 말 많이 하는데 자기가 한 주간 동안 있었던 삶의 이 사건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집단 안에서 그 소그룹 안에서의 분위기가 그런 것들을 받아주는 분위기가 아니라 그러면 이야기하기 어려워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잘하는 소그룹에 내가 속해 있다면 이런 그 수용적인 분위기가 잘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집단 상담의 경우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이 수용적인 분위기로 가는 데에 아주 장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장단점이 뭐냐면 전혀 못 보고 헤어지면 안 볼 사람들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편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꺼려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소그룹은 그게 다 원활하냐? 교회의 소그룹도 또 너무 자주 보기 때문에 내가 이 얘기를 해야 하나? 라고 하는 안정감이 없으면 또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이 소그룹에서 어떤 공급을 받고 싶다는 욕구가 강하다면 또 그런 자기 얘기를 내놓겠죠. 자, 이런 분위기들을 집단의 지도자, 리더의 역할을 맡은 우리 교사 선생님이나 청년 리더들이 적절히 수행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적절히 수행을 해낼 수 있도록 한번 계속 저하고 공부를 해보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자, 개인 및 인간관계의 발달과 변화, 그리고 이제 이건 그룹원의 변화된 삶의 나눔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집단 상담에서 내가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새롭게 알았고 내가 이제 이제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라는 이야기들을 뭐 마지막에 소감으로 이야기하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이 그룹원들이 자기의 삶을 나눔으로써 저 친구가 저런 어려운 부분이 있었구나. 나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나는 이렇게 했었다. 그런 이야기를 어려움을 토로한 친구가 들었을 때 그랬구나. 나하고 상황은 다르지만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어떤 깨달음, 인사이트, 통찰 이런 것들을 서로 이제 주고받을 때에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집단 상담에서는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역동적 대인관계의 과정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소그룹은 신앙과 삶의 역동적 관계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 집단 상담은 그냥 한 개인들이 모여서 자기의 삶에 대한 이야기만 나눴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의 소그룹은 그거를 단순히 삶의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신앙의 이야기로 그걸 풀어내 나가죠. 그리고 집단의 지도자들은 그냥 그렇군요라고 공감하고 이해해 주는 것으로 역할이 충분하지만 우리 신앙 소그룹 모임의 리더들은 그것을 놓고 나도 약하고 너도 약한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의 작은 미물일 뿐인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함께 주님 앞에 더 한번 구해보자 라고 하면서 신앙의 메시지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집단 상담의 형태들은 가져올 수 있지만 그 안의 내용들은 좀 달라져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부분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네. 이번에는 집단 상담의 강점, 강점만 있는 게 아니죠. 한계점도 있습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집단 상담의 강점은 첫 번째로 효율, 경제, 실용성입니다. 보통 이제 상담센터에 가시면 상담은 1대1로 많이 하는데 이렇게 그룹으로 하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효율적이죠. 같은 시간에 여러 사람과 한 번에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비용도 사실은 이제 상담센터에서는 이제 상담을 하게 되면 비용도 지불할 때 집단 상담으로 하게 되면 뭐 예를 들면은 뭐 n분의 1이 되는 거죠. 더치페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실용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뭐 이렇게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한꺼번에 관점을 이제 들을 수 있다 보니까 1대1, 1대다, 다대다로 갈수록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단 상담의 강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다양한 자원을 제공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집단 상담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 다양한 경험에 구성원 각자가 한 그 다양한 경험의 다양성들이 아주 풍부해지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들을 수 있는 것과 나에게 들을 수 있는 조언의 이야기들이 아주 평등하고 수평적인 과정에서 이렇게 제공될 수 있다는 부분이죠. 자, 세 번째는 성장을 위한 환경 제공입니다.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수용적인 분위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그룹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서는 뭔가 비난이나 나에게 뭐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너 힘을 내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지지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에게 힘이 생겨서 나의 부족한 단점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겨낼 수 있는 장점과 강점을 생각해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엮어지기 때문에 성장을 위한 환경이 제공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실생활의 축소판입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가끔 이렇게 집단 상담을 하게 되면 학생들하고 하게 되면 가족 조각이라는 것까지 합니다. 가족 조각은 조금 이제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집단 상담에서 내가 가족의 어려움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바로 역할극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역할들을 해보면서 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친구들한테 이제 어떤 느낌인지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그 역할을 대신했던 친구들한테 네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 너는 어떻겠냐 이렇게 묻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생활의 축소판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의미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새로운 행동의 실험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집단 상담을 해보면서 그런 것도 가능해요. 자, 난 이런 거 잘 못하는데 여기서 그럼 한번 해봐라. 네. 뭐 예를 들면은 나 결정장애가 있다. 뭐를 잘 선택을 못한다. 자, 그러면 한번 선택해보라고. 네, 이렇게 경험을 해보게 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느낌도 이야기해보고 뭐 그랬을 때 그 역할을 서로 나눠서 했던 사람들의 느낌은 어땠는지, 그걸 바라보는 사람의 느낌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고요. 자, 문제 예방은 타인의 관점을 빌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럼 예를 들면은 나는 나 혼자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집단에 있는 사람 대부분은 그거 반대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나도 이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이야기하면은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보편적인 건 아니구나.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미리 지각하고 자각해서 그 부분을 선제적으로 자신이 이제 대응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대된다는 부분입니다. 뭐 집단 상담인데 그냥 1대1로 상담사하고 하는 상담에서의 장점도 있겠지만 이런 집단 상담에서 내가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느꼈다면 당연히 상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대된다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소그룹으로 연결돼도 뭐 동일합니다. 소그룹에서의 경험이 좋으면 소그룹은 권하잖아요. 가자 그러고 여기서 난 좋았다 얘기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인 것이죠. 자, 다음은 이제 한계점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모든 이론이나 뭐 학설이나 무슨 배경들이 명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집단 상담도 단점,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비밀 유지 한계입니다. 개인 상담은 상담사하고 내담자, 상담 받으러 온 분에만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만 비밀을 지키면 끝이에요. 하지만 집단 상담은 여러 사람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집단 상담을 할 때 약정서, 서약서를 놨습니다. 여기의 일은 밖에 나가 하지 않는다. 뭐 그런 약정서, 여기의 일은 뭐 예를 들면 집단 상담실에서 모여서 하면 문 밖에 나가서는 잊어버린다. 뭐 그런 것들이죠. 오늘 제가 이렇게 촬영하고 있는 것도 제가 일부러 집단 상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는 스튜디오에서 하지 않고 제가 이제 일하고 있는 상담센터에서 제가
대학에서도 일하지만 이제 상담센터 현장에서도 조금씩 이제 같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담센터에 있는 집단 상담실에서 지금 이제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나중에 다음번이나 그 다음번에 혹시 기회가 되면 이 집단 상담실을 좀 한번 보여드리고 배치를 한 모습들이나 이런 내용들을 좀 보여드리고 그런 부분도 실제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집단 상담이 아무래도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이제 비밀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문제가 있고요. 이게 이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개인에 대한 관심이 미약될 수 있다는 것이죠. 뭐냐면 집단으로 하다 보면 분명히 소외되는 사람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대화가 예를 들어 뭐 8명이 집단 상담을 한다 그러면 어떤 화제가 한 서너 명에게만 관심이 가는 소재일 수 있어요. 그럴 때 뭐 한두 명이 뭐 들은 사람들끼리 어떤 한두 명은 딴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도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설교 시간에 설교를 난 100%다 듣는다. 거의 없으실걸요. 목사님이 하는 설교조차도 우리 전도사님이 하는 설교조차도 다 솔직히 딴 생각할 때 가끔 있잖아요. 네. 좋을 때도 있잖아요. 그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좀 더 집중적으로 볼 수 없다. 하긴 어렵다는 한계가 있고요. 세 번째는 역효과의 가능성입니다. 개인 상담을 했을 때는 이제 상담사 선생님이 다 내 얘기를 들어주고 수용해주는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나는 이제 집단도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집단 상담을 했는데, 거기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담 선생님이 나한테 집중해 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번째는 집단 압력의 가능성입니다. 이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다 그래 하는 거 보고 내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 주장을 좀 드러내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 그런 것을 느끼는 분들이라면 다들 그래 근데 나 혼자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못하고 이러면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가능성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네 가지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사실 이 내용이 교회에 있는 모든 소그룹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 중에 한 가지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요. 애초에 차단을 해야 된다는 부분도 있고 근데 애초에 차단한다고 완벽히 차단되는 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집단의 리더들이 소그룹의 리더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또한 고려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를 그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탁월한 사람 한 사람 이 사람이 그런 걸 잘하는 그게 아니고 그 교회마다의 문화가 있고 부서마다의 문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화에 맞춰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형태로 접근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그 공동체마다 고민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건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문제가 생겼다 우리 공동체에 그래서 이게 참 오랜 시간 해결되지 않는 문제고 아니 너무 어렵다 그럴 때는 이제 저한테 이메일을 주셔서 도움을 요청하시거나 아니면 주변에 이런 것들을 탁월하게 잘하시는 분들하고 함께 고민을 해서 그 공동체에 맞는 형태로 수정하시고 적용하시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해결책들을 좀 강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한번 기독교적, 신학적으로 이해하는 집단 상담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집단 상담 역시 학문적인 영역으로 완벽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강점도 얘기하지만 제가 한계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완벽한 건 아닙니다. 소그룹도 사실은 교회 공동체에 있는 여러 형태의 모임 중에 가장 아닙니다. 지금 현존하는 것 중에 완벽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게 모든 것을 100%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집단 상담의 한계점의 문제가 아까 소그룹에서도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벽하진 않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럼에도 집단 상담을 좀 저희가 다뤄봐야 하는 것은 이 학문적인 강점이 소그룹을 통해
성장 가능성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소그룹 모임이 바이블 스터디만 하는 것이 아니라 라이프 쉐어링, 삶의 나눔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성경 공부는 이 탁월하게 가르치는 그런 은사가 있는 선생님이 이제 하시면 잘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삶의 나눔은 가르침이 아니잖아요. 나눔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집단의 리더 또는 교회 학교의 그 반의 교사 선생님이 권위적인 위치에 있다가 아주 자연스럽게 수평 관계의 위치로 평등한 관계로 내려올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걸 탁월하게 잘했던 분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예수님이셨던 거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지만 좀 그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그냥 뭔가 내 경험만으로 하기보다는 좀 학문적인 배경을 가지고 하면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학문적인 한계점은 소그룹 운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으로 준비하면 효과적인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학문적인 한계점. 자, 여기 제가 아까 집단 상담의 강점과 한계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것들을 소그룹을 통한 성장점으로 연결시키시고 그리고 집단 상담의 한계점들은 소그룹 운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수한 상황으로 예측하고 가는 거죠. 이렇게 운영을 한다면 이 집단 상담을 보다 효과적으로 습득하고 우리가 소그룹에 적용해서 소그룹을 운영하는데 활용하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집단 상담의 강점 아까 7가지 말씀드렸었는데 뭐 집단 상담, 그러니까 이 소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교회 안에서의 새로운 형태의 경험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적절하게 잘 이용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더 세련된 집단 리더의 스킬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선생님들, 우리 청년 소그룹 모임의 리더들, 그리고 우리 교역자, 목회자들도 이런 부분을 가지고 아주 적절히 활용할 수 있고 아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대부분 대형 교회가 아니죠. 예. 대부분 이제 작은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그룹을 어떻게 내가 운영해야 되느냐, 소그룹을 어떻게 하느냐가 아주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시대에 이제 더 앞으로는 이 소그룹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이제 직면했거든요. 온라인 상에서도 심지어 이제 소그룹으로 직면이 되죠. 여러분들 카톡, 단체 카톡, 뭐 물론 다 답하시는 분도 있지만 뭐 30명, 40명, 50명, 저도 뭐 카톡 중에 100명 이상 되는 카톡 단톡방도 있는데 그 카톡방에서 그냥 반응 안 하신 많잖아요. 네. 그냥 공지만 나오는. 네. 하지만 3명, 2명, 4명, 뭐 5명, 뭐 요 정도 되는 카톡방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거든요. 자,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 소그룹은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한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계속 다음 시간에도 소그룹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공부할 텐데요. 이 내용이 우리 여러 목회자들과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청년 리더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우리 소그룹에 대한 내용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